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즈빌에서 안드로이드 SDK 개발을 하고 있는 문예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주니어 개발자의 SDK 개발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DK 개발은 앱 개발과 뭐가 다른지 개념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의존성 관리의 필요성과 의존성 버전이 충돌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소개하고, 세 번째로는 SDK 개발을 할 때 퍼블릭 API를 어떻게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지, 또한 퍼블릭 API를 관리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SDK 개발을 한다는 것이 저희 개발 커리어에 어떤 의미였는지 공유드리고, 시간 관계상 이번 발표에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을 짤막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SDK 개발은 앱 개발과 뭐가 다를까요? 먼저 SDK 개발이라는 게 뭘까요? 용어 자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의 약자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코드나 문서의 모음이라는 설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뜻도 찾아보면요, 개발에서 자주 쓰이는 코드와 문서 등을 모아둔 것이라는 설명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뭔가 용어만 놓고 보자면 뜻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한 정의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SDK와 라이브러리의 차이점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라이브러리가 단순히 코드 묶음이라면 SDK는 여기에 더해서 문서라든지 샘플 코드라든지 그 외에 기술 지원 같은 코드 바깥의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서 다룰 내용도 이 코드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뭔가 거창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SDK 개발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코드가 있네요. 버즈빌, 버즈에드, 베네핏. 네, 저희 SDK를 사용하려나 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AAR을 빌드하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AAR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AAR은 안드로이드 아카이브의 약자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의미하고요.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리소스나 매니페스트와 같이 안드로이드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옆에 JAR은 그냥 참고용으로 적어두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자바 라이브러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AAR이 안드로이드 앱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앱과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build.grad 파일을 열어보시면 플러그인의 id에 com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코드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라이브러리로만 바꿔주시면 이제 앱이 아니라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그래서 SDK 개발과 앱 개발은 뭐가 다를까? 간단하게 결론 내리면 크게 다르지 않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성한 코드가 어떤 앱에서 실행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 모듈은 다들 한 번씩 만들어 보셨을 테니 아시겠지만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게 없죠. SDK 개발에서 진짜 어려운 점은 코드 작성이 아니라 하나의 코드가 여러 앱에서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볍게 서론으로 SDK란 무엇인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앱 개발만 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SDK 개발만의 어려운 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 관리와 버전 충돌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다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끼리 충돌이 나서 빌드가 안 된 경험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버전 충돌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라이브러리도 라이브러리를 쓰기 때문입니다. 사실 라이브러리 A, B가 바로 직접적으로 충돌이 나는 게 아니라 둘 다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 C가 문제였던 거죠. 앱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호환되는 버전을 찾아서 맞춰주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라이브러리를 빼거나 아니면 강제로 특정 버전으로 고정시켜버려서 사용한다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SDK에서는 앱에서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의존성을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번엔 라이브러리 의존성 충돌을 SDK 관점으로 봐보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개발하는 버즈빌 SDK가 있는데요. 어떤 앱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데 앱에서 버즈빌 SDK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리포트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앱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와 버즈빌 SDK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였네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라이브러리 버전을 맞춰주면 되겠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SDK를 배포하고 퇴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던 다른 앱에서 충돌이 난다는 문의를 받게 됩니다. 확인해보니 이번에는 다른 앱에서 라이브러리 A의 1.0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아까 A 앱에 맞춰서 라이브러리 버전을 2.0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B 앱에서는 1.0을 필요로 하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 앱의 요구사항이 다를 때 SDK 내부에 호환되지 않는 버전의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SDK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의존성 충돌 해결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재화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익스클루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메이저 버전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패키지 네임만 바꿔서 SDK 내부에 포함하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소스 코드는 좀 삭제해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 조금 바꿔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글라이드를 내재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부 라이브러리를 내재화하면 외부 종속성을 내부 제품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져온 소스 코드를 직접 유지보수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유지보수라는 큰 부담이 있고 용량도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지만 한번 내재화를 안정적으로 해두면 크게 말썽도 없고 꽤 괜찮은 의존성 충돌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특히 오픈소스가 아니면 이 방식을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들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두 번째로는 문제가 생기는 라이브러리만 익스클루드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기능을 탈부착하는 방법을 크게 옵트인과 옵트아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옵트인이나 옵트아웃이나 둘 다 기능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는 비슷하고요. 기본값을 무엇으로 정하느냐는 좀 더 비즈니스적인 결정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품을 경량화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옵션 선택의 자유를 유저에게 주는 게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제품이라면 옵트인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겠고요. 올인원 제품을 지향하는 경우, 그런데 부득이하게 기능을 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옵트아웃이 더 적절한 선택일 겁니다. 버즈빌 SDK는 두 방식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SDK를 사용하면서 특정 기능을 익스클루드하고 싶을 땐 build.gradle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SDK에서 이 빼버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SDK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내부 코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Ctrl+C, Ctrl+V로 그대로 가져온 코드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이 함수는 리플렉션을 사용해서 버즈코비라는 클래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로 반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버즈코비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려는 곳에서는 사용하기 전에 isIntegrated라는 함수를 매번 호출해서 정상적으로 버즈코비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체크해가면서 쓰는 방식인 거죠. 설명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매번 사용하려는 클래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면서 써야 된다. 이거는 코드의 복잡성을 꽤나 높이는 부담이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스클루드를 지원하는 이유는 문제가 되는 일부 기능 때문에 저희 제품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해결 방법은 메이저 버전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시멘틱 버저닝에 따라서 하위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버전만으로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건 해결 방법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버전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길 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상황같이 앱마다 요구하는 버전이 다를 때
저희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하위 버전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1.0, 2.0 명시적으로 버전을 분리하는 것이죠.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내재화도 어렵고 익스클루드 할 수 있지도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 구글 서비스 라이브러리, 코틀린 버전 같이 저희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생기는 브레이킹 체인지를 명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여기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주 버전을 올린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용자도 귀찮고 저희도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피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의존성 관리와 버전 충돌에 대해 소개해드렸고요.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퍼블릭 API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API 문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런 안드로이드 레퍼런스라든가 이런 자바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스웨거 UI 같은 서버 API 이런 걸로 문서화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문서들은 API 레퍼런스라고 불립니다. 어떤 메서드들이 있고 어떤 값을 넣으면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 모든 메서드들이 설명된 문서이죠. 그런데 버즈빌에서는 이런 문서는 만들고 있지 않고요. 대신 개발자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이드 문서는 API 레퍼런스랑 다르게 순서대로 따라하면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안드로이드 코드랩 같은 느낌이죠. API 레퍼런스와 개발자 가이드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API를 공개하고 사용 방법을 설명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 API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API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뜨는 클래스나 메서드들이 모두 퍼블릭 AP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이럼의 법칙이란 사용자들이 많아질수록 API를 제작한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용자들은 그 API로 할 수 있는 걸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와플 구워 먹으라고 만든 와플 기계로 다른 걸 구워 먹는 거죠. 좀 더 프로그래밍 관련 예시를 들자면 에러 메시지를 파싱해서 자체적으로 에러 타입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유저라든가 어떤 메서드가 버그로 인해서 3번 호출하면 값이 한 번씩 튀는 버그가 있는데 이걸 3회짜리 카운트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에러 메시지를 좀 변경하거나 값이 튀는 버그를 고쳐버리면 원래 그 API를 사용하던 유저들은 잘 쓰고 있던 걸 왜 바꾸냐라고 항의를 하겠죠. 저희는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알게 된 건 사내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들끼리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라는 책을 다 같이 스터디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이럼의 법칙이 소개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상황에 너무 딱 맞는 용어이다 보니 하이럼 씨는 저희 PR 리뷰, 슬랙, 또 PR 리뷰, 미팅 노트까지 가릴 것 없이 등장하시는 명예 버즈빌리언이 되셨습니다. SDK가 자동차라고 한다면 퍼블릭 API는 자동차를 조정하는 핸들, 엑셀, 브레이크 같은 거라고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잘 관리되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퍼블릭 API의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언어의 접근 제어자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퍼블릭이면 안 되는 클래스 메서드는 프로텍티드, 인터널 같은 적절한 접근 제어자를 붙여주는 것이죠. 별로 어려울 것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발을 하다 보면 DI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반드시 퍼블릭으로 공개해야 된다든가 SDK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지만 다른 모듈에서 사용하기 위해 API 자체는 퍼블릭으로 선언해야 되는 경우 등 유저에게만 퍼블릭이 아니도록 하는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바와 코틀린의 접근 제어 범위가 달라서 생기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퍼블릭 빼고 다 조금씩 자바랑 코틀린은 공개 범위가 다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코틀린의 인터널이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되면 자바에선 퍼블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난독화 항목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개 범위 제한 방법 두 번째로는 그냥 가이드 문서에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방식인데요. 저희 제품은 200개가 조금 안 되는 제휴사만 대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 이 방식으로도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되는 SDK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겠죠.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어노테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사실 반쪽짜리 해결책인데요. 코드에 visible for testing이나 restrict to annotation을 붙이면 사용하려고 할 때 IDE에서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빌드할 수 있죠. 저희도 일단은 이걸 활용을 하고는 있지만 퍼블릭 API를 완벽하게 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난독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난독화는 주로 앱 크기를 줄이거나 소스 코드 분석을 어렵게 하는 목적으로 쓰이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퍼블릭 API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코드를 난독화해버리면 유저가 저희 SDK를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나 메서드는 난독화를 하지 않도록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코틀린에서 인터널이 자바에서는 퍼블릭으로 접근 가능한 문제가 있어서 난독화가 풀리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독화도 100% 저희에게 잘 맞는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저희가 퍼블릭 API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소개를 드렸는데 좀 다 애매하지 않나요? 그만큼 퍼블릭 API 관리는 쉽지 않은 영역이고 이로 인한 이슈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는 맨날 오늘도 하이럼씨 1승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퍼블릭 API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 항목에서는 원래는 문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테크니컬 라이터와 협업해서 개발자 가이드 작성하기,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작성하기 등 얘기할 만한 더 많은 주제가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게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SDK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API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DK 개발을 한다는 것이 저희 개발 커리어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른 앱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2병 같이 때 되면 걸리는 2년차 병인데요. 제가 아직 갈 길이 먼 주니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개발에 익숙해졌다는 착각에 빠져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적당한 타이밍에 버즈빌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SDK 개발을 시작하게 됐고 SDK 개발을 시작한 지도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은 이런 고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 SDK 개발이 저희가 가장 큰 만족감을 준 부분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SDK 개발 환경이 앱 개발에 비해 제약사항도 많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앱 개발과는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의 욕구를 많이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DK는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디버깅하기도 까다롭습니다. 일단 남의 앱에서 크래시라도 내면 아주 곤란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센트리라는 크래시 로그 수집 툴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크래시를 모니터링하고 혹시라도 크래시가 발생하면 빠르게 수정해서 핫피스 버전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버그가 있으면 고객사로부터 리포트가 오는데요. 그 리포트를 받아서 디버깅을 시도를 합니다. 보통 고객사로부터 문제 상황과 재현 시나리오를 받아서 저희가 내부에서 재현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로 해결이 된다면 버그를 수정해서 새로운 버전을 배포를 하고요. 저희 쪽에서 재현이 안 되는 버그라면 고객사로부터 연동 코드와 고객사의 디버그 빌드 앱을 받아서 원인을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안상 코드나 디버그 빌드 APK를 못 넘겨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일 때에는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여기로 가시면 이런 코드가 있을 텐데요. 이걸 이렇게 바꿔보시겠어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원격으로 디버깅을 하게 됩니다. 경우의 수를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범위를 좁혀서 원인을 파악하는 건데요. 이거를 원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끝판왕은 역시 와서 해결해달라는 요청인데요.
고객사의 보안 이슈로 시나리오 이상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전화나 이메일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저희가 직접 가서 디버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직접 가본 적은 없었는데요. 보통 현장까지 가는 경우는 노트북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로 현장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소통을 하면서 디버깅하고 빌드를 새로 만들어서 전달해서 거기서 실행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앱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관련 문제는 앱 개발할 때도 까다로운 문제죠. 하물며 남의 앱에 새들어 사는 SDK 입장에서는 정말 다루기 어렵습니다. 여기 언급한 방법들로 앱의 라이프 사이클을 받아와서 SDK가 정상적인 수명 주기 내에 동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명이 닿으면 메모리 리그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제하는 것까지 SDK에서는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는 앱에서 디버깅하는 것도 어렵고, 직접 운영하지 않는 앱에서 라이프 사이클 다루기도 어려운데, 직접 운영하지 않는 앱에서 라이프 사이클 관련 버그로 디버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SDK 개발이라면 SDK 런타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한 장 넣었습니다. 혹시 SDK 런타임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SDK 런타임이란 SDK가 이렇게 현재는 앱 프로세스에 포함돼서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분리된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SDK 런타임은 현재 제한 단계이기도 하고 도입된다고 해도 안드로이드 13부터 도입될 예정이고 아직 긴 기간을 두고 차차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응할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정책 자체가 좀 광고 SDK를 저격하는 정책이긴 한데 그거랑은 별개로 SDK 런타임을 대응해야 된다면 이것도 기존 SDK 개발 환경보다 더 제한적인 극한의 상황에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되는 꽤나 기술적인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SDK 개발이 어떤 건지 조금은 알게 되셨나요? 이번 발표로 인해 여러분들이 SDK 개발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지셨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버즈빌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밌는 개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